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비공개 회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남북 간 정상회담 성사에 관한 게임 이론의 해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하근찬의 순환 이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남북 대화 성과를 폄훼하려고 발광했던 조선일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3월 8일) 목요일입니다. 자유한국당만 이번 특사단 방북 성과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면 더없이 좋고 잘 되면 의미를 깎아내리고 경쟁당의 악재라고 판단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부채질에 손가락질하고 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면 거짓말과 왜곡도 서슴지 않는 당. 다 좋습니다. 야당이니까요. 몇몇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지지도에 상처를 입혔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랐던가요? 침묵하는 자유당 지지자에게 여당 비난의 명분을 보여줄 계기는 됐겠지요. 그러나 그 지지자가 또 지지자에게 동화된 사람들이 당선권을 넘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아졌던가요? 자기 위신과 체면 깎아내리며 했던 저주와 악담. 혹시 자유한국당의 악재를 축적하는, 그래서 부메랑이 되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번 주 일요일에도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천국의 도래, 이런 제목입니다. 매주 벙커원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한데요. 이번 주도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벙커원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닿는 충정로역 9번 출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실까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추문 폭로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의 직원이던 이 여성은 1년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정세가 중대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하기 전까지 사전에 북한과 접촉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캐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판문점에서 주로 대북 접촉이 이뤄졌다, 이렇게 답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외에서 따로 비밀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법원 인사로 영장 전담 판사가 교체된 이후에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법원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며 법원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어제 14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 당시 이상득 의원이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받아 MB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MB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조사를 받은 MB 일가 6명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아,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아,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아이고.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아, 거기 있네요. 세상에. 아,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심심할 땐 좀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봐라. 배고플 땐 좀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봐라 TV.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남북 정상회담 3차 회담 4월 말에 개최하기로 했고 또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했고 정말 국가적인 경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 같은 대북 특사단 활동을 오늘 5당 대표가 공유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한 5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평창에서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좀 한순간에 지나갔고 갑자기 정세가 많이 바뀐 상태에서 5당 대표가 회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 회동이 사실 이제 처음 있던 회동이죠. 특히나 그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여태까지 참여를 안 하다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과정들을 좀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아마 취임 이후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제안 여기에 거부했을까요? 본인들이 할 얘기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라는 것이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찬성이고 반대고 입장을 밝힐 수 있을 만한 뭔가 소재가 있어야 얘기가 진전이 됐을 텐데 예. 지금까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분란들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아서 저는 대통령과 함께 대화하는 선까지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5자 회담, 6자 회담 전에 5자 회담 그 내용들 한번 좀 소상히 짚어봐 주시죠. 대화한 순서대로 좀 구성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비공식 남북 접촉 여부 관련돼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캐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외국에서 만났냐, 국내에서 만났냐, 해외에 있었냐, 뭐 언제부터 시작했냐를 물어봐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진행이 됐고, 사실 외교라는 것, 특히 남북관계라는 것은 그 접촉을 언제 했고 어떻게 했고 자체가 기밀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꼭 아니거든요. 예, 예. 대외적으로는 뭐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대화를 하는 것이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이제 절묘한 운영의 묘를 세워야 되는데, 예. 그런 점에 대해서 홍준표는 내용을 물은 게 아니라 언제 했는지, 했던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계속 따져 물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영재 실장이 판문점에서 주로 했다는 얘기를 했고, 국내 특사가 왔었다는 점들에 대해서도 좀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서 있는 특사들이 비공개 일정으로 한국에 이미 와서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했다는 점을 오늘 공개를 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국외에서는 따로 비밀 접촉을 하지 않았다. 사실 국회에서 하든 국내에서 하든 게 중요한 게 아닌데, 홍준표 대표한테 이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라는 점이 아이러니인 거죠. 내용 자체를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형식상의 문제를 잡으려고 하는 것. 아이가 시험을 잘 보고 돌아오면 시험을 잘 봤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너 사인펜은 뭐를 썼냐? 갈 때 신발은 뭘 신었냐? 예. 수업 들을 때 네 뒤에 누가 앉아 있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랑 똑같은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서도 또 홍준표 대표가 시비를 걸었죠. 4월 말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4월 말을 잡았냐고 했고, 대통령이 선거를 피해서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도 또 이렇게 잡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평양, 서울, 판문점 세 가지 목표를 놓고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판문점을 골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판문점을 골랐다는 자체가 뭐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독재 기간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첫 사례를 만든 거죠. 물론 판문점이 이제 제3의 구간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지금 방문하는 곳 자체는 남한 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를 살리는 절묘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그렇지만 이거 자체는 결정은 북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 원래는 평양으로 초청을 했었죠.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와주기를 기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김정은을 판문점까지 끌어내렸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 성과인데, 그것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왜 4월 말에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사실 이제 본전을 전 이제 못 찾았다고 보고요. 예. 성과와 관련돼서 이제 유승민 대표가 특사로 가서 북한한테 약속한 것이 있는가라고 물어봤고, 정우영 실장이 없다라고 대답했던 이런 내용. 이것이 전 참 안타까운데요.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한한테 약속한 것은 없고 북한이 해주기는 얘기를 갖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본 이 과정을 쭉 보면요.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이들이 뭔가를 북한에게 쥐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던 본인들의 경험만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받아왔다는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북한을 어떤 운운하에 젖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건데, 북한도 엄연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인 거고, 서로 주고받을 것이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협상들이 있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이 유승민 대표의 한계가 아닌가. 박근혜 비서실장 할 때부터 저희가 알아봤지만 특사로 가서 북한한테 약속한 것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자체가 모든 것을 이 미략 혹은 뭐 감춰진 어떤 계약 이런 걸로 바라보는 거, 본인들이 하던 시절의 대북 관계를 그대로 투영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21세기고 저희가 뭐 쭉 봐서 알겠지만 북한과 쓸데없는 혹은 필요 없는 약속을 했다가 그 뒤에 국론을 분열시켰다는 사례를 제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점에서 계속되는 의심과 의혹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지만 본인들이 집권 당시 해오던 방식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 평균은 이보다 훨씬 진보적인데 훨씬 진취적인데 이 사람들만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서 또 구시대의 어떤 잣대에 지나치게 동화돼서 국민 평균을 못 따라오는 이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심각하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는 내용에도 따라오질 못해서 오늘 뭐 홍 대표가 했던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가야지 뭐 동결하고 탄도미사일 잠정적 중단 이런 거 가지고 되겠냐. 큰 비극이 올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문 대통령이 우리가 얻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를 비핵화라고 딱 명토를 박았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니까 홍준표 대표가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종북의 프레임 그러고 뭐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큰 소리를 못 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영수회담하면서 보여줬던 것은 야당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좀 놀라운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도 재반박을 하지 못했다는 것, 워낙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큰 불만 없이 별 이야기 없이 지나갔던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하나 문제됐던 것이 이제 문정인 특보의 발언 부분을 짚고 문제를 삼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는 뭐 되게 좋은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생각을 가진 사람 특보로 드릴 생각이 없다. 이건 너무나도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였고 어느 대통령도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인데요. 예. 근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정권에서 일을 하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에 전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솔직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자기들 취향에 맞는 대북 협상가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집권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아주 간단하죠. 홍준표 대표를 대통령 후보에 못 나오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지금 안희정 지사 얘기를 하면서 장 대변인이 얘기를 하죠. 충남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나라를 말아먹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홍준표라는 대통령 후보를 냈는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필요하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정부를 꾸리고 싶다면 어느 순간이라도 하시라도 본인들이 집권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개헌과 관련돼서는 논의를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대통령 중임제 2번을 선거를 치르는 것을 절대 쌍반지라고 자유한국당이 표명했다는 점. 그건 뭐냐면 이제 남의 반지라는 거죠. 본인들은 절대 낄 수 없는 반지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지금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그런 설명회가 되다시피 했는데 보수 정당들의 이 시기 질투 어떻게든 한번 흠집을 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라기보단 야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야욕이 느껴졌던 자리였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개혁적인 보수여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근데 하는 발언들을 보면은 이건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극우적인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비서실장한테 뭘 기대하신 거죠? 저는 뭐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유승민 의원이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뭐 본인의 식견이 있고 나름대로의 방침이 있다고 보지만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초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 박사가 모든 문제에 정통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얘기인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까지 몰고 와서 만들어낸 이 국면 자체는 사드를 100기를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화적인 국면을 조성한 거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없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선 대구에서 표는 받아야 하고 중도의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면 경제에서는 좌의 입장을 취하고 안보에서는 우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그 진보적이건 혹시 개혁적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동의하기 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야당 대표를 부른 이유 중에 하나도 개헌에 대한 협조를 당부함도 있었을 텐데 그게 성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성과가 없었고 어제 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관련돼서 토론회도 열고 참석을 했는데요. 국회 입장을 정부 입장이 나오기 전에 내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지방자치선거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놓고 보면 이제 웬만한 쟁점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당별로 입장을 내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의 공약을 어기고 12월에나 개헌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걸 12월이 돼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 저만의 걱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특히나 정치 권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모두가 이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자꾸 어깃장을 놓고 있고 내각제로 고치고자 주장하는 세력들 누구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정확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 어제 발언 중에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미투에 이렇게 무사하네 라고 하더니 안희정 사건이 임종석이 기획했다는 얘기가 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농담으로 치부하면서 이것을 뉴스에 만드는 자체가 공작원의 마인드인 거죠. 예, 그건 뭐 정말 쓰레기 같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국정 운영하기도 바빠 죽겠는 마당에 지금 피해자를 만들어서 피해자 보고 나가서 증언을 하라고 했다는 얘기인 건지 정말 듣기 자체가 너무 불쾌하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그렇고 온 국민에게 모독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근데 뭐 홍준표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발정제를 나눠드렸던 친구분들에게라도 가서 좀 이제는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라도 좀 서로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그 발언을 통해서 뉴스 한 줄 나오는 것을 노렸다.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막장입니다. 정말. 인면수심이 따로 없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건넬 수 있는 농담이 그것밖에 없었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더 크게는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생존자들이 전 인생을 걸고 하는 정말 절대절명의 프로젝트인 건데 이것에 대해서 희화화를 하는 자체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정치를 접는 것 외에는 과연 사과할 방법이 있을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 정말 아무리 생각 없이 하는 발언이라 할지라도 미칠 수 있는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발언은 결국 김어준 총수가 우려했던 정확한 그 지점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없는 발언이고 입에 내서는 안 되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유한국당은 미투도 공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불쾌해서 뭐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을 지경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오자회동 뭐 야당에게 국정 현안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런 차원에서 의미는 있었지만 과연 이들 야당 중에 자유한국당 이들과 계속 뭔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낭비는 아닌지 쓸데없는 행동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당주의자 입장에서 있는 정당과 함께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나온 신간 푸드 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을 보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푸드 비즈니스랩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낸 2018년 대한민국 식품 소비 행동 전망을 담았습니다.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된 인기 강연을 책으로 엮은 것이기도 한데요. 이 책이 제시하는 트렌드를 사업과 서비스에 적용한다면 치열한 외식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푸드 트렌드 매거진 1호 취향 존중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이 한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 검색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두부 도넛 선물해드리고 있죠.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게시판에 한국재벌 흑역사 상하권 다 샀다는 비로소 인간이 된 우리 청취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예. 네. 아직도 구매를 결정하지 못한 야만인들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요? 네. 잠자코 계십시오. 다 사게 해야지. 무슨 우리가 수신료를 걷습니까? 뭐 그렇다고 세금을 뜯어냅니까? 아니 이거 좀 들으면은 그래서 고맙게 청취하면 책을 살 수 있는 거지. 한국재벌 흑역사 상하권. 에? 네, 하여튼 저희 회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개 푹 숙이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친절하고도 그리고 낭낭한 설명 이걸 텍스트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재벌 흑역사 상하권. 학원이 새로 나왔고요. 상권은 앞서 나온 책을 좀 더 유려하게 만들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한국재벌 흑역사. 상권이 있으면은 또 사세요. 상하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성사된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해서요. 게임 이론의 틀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남북한 정상회담이 갖는 정치사회적인 의미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고요. 김홍걸 의장님이나 김성애 보좌관님이 어제 방송에서 또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외교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일천한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낌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대단한 외교적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남북 평화가 한국 경제에 가져다 줄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또 지난 9년 동안 박살이 났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요. 정말 대단한 성과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뤄내서 정말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이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7년 7월 6일이죠. 베를린의 옛 시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정말 이 선언을 높게 평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언의 내용은 이런 거였죠.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5대 정책 방향과 4대 실천 과제, 요거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선언에서 정말 높이 평가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었냐면요. 그 연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들으면서 이 대목이 망가졌던 9년 동안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당시 이 선언이 나왔을 때 국내외 반응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시 이 구상이 나왔을 때 국내의 반응은요. 북한은 우선 이 베를린 구상을 무시하는 듯 보였고요. 미국은 그게 되겠어? 하고 가짱케 여기는 분위기였고요. 한국의 보수 언론과 야당은 이 구상을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북한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한국 정부를 건너뛰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고수했죠. 그러니까 이때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운전석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조수석에도 못 앉을 놈들이 뭐 이런 조롱을 계속했었습니다. 요까지를 분명히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억이 왜 중요한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북관계나 국제정세를 생각할 때 경제학의 게임 이론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상대와 나의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게임 이론이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이해관계나 득실 같은 것만 지배하는 국제관계에서 게임 이론은 굉장히 훌륭한 전략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서냉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서구사회에서 북핵 문제나 남북관계를 바라볼 때 이런 갈등적 상황에서요. 제일 귀를 기울였던 석학 중 한 명이 2005년에 게임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토마스 셸링이라는 학자입니다. 그 정도로 게임 이론이 갈등 상황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분석할 게임 이론의 틀은 제가 2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슴사냥 게임이라는 이론입니다. 혹시 과거에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족이 사슴사냥을 나가요. 그런데 부족원들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10명의 사냥꾼들이 산 아랫기슬에서부터 포위망을 구축하고 사슴을 산 정상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 정상까지 몰고 가면 사슴을 잡을 수 있어요. 사슴만 잡으면 그 부족 전체가 일주일 내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0명의 몰입꾼이 사슴을 몰고 가다가 한 사냥꾼 눈앞에 토끼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 이 몰입꾼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 몰이 대열해서 이탈을 해버리면 나머지 9명이 아무리 사슴을 정상으로 몰아도 사슴이 이탈한 몰입꾼 자리로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게임의 모형에서는 10명의 단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0명 중에 1명만 대열을 이탈을 해도 부족 전체가 허탕을 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그 10명의 몰입꾼 중 1명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슴을 몰고 가는데 토끼가 나타났어요. 이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만약에 몰입꾼에서 이탈해서 토끼를 잡으면 하루치 식량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유혹을 이기고 사슴을 정상까지 몰면 열흘치 식량을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열흘치 식량을 얻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사슴을 끝까지 몰았는데
다른 몰입꾼 중 한 명이 배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까지 몰아도 사슴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눈앞에 토끼가 나타났을 때 토끼를 쫓는 게 유리합니다. 하루치 식량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반면에 우리 몰입꾼 10명은 절대로 이탈하지 않아. 서로를 배신하지 않아. 이런 확신만 있으면 당연히 토끼를 포기하고 정상까지 사슴을 모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열흘치 식량을 얻을 수 있죠. 예. 요 게임 이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모든 게임 이론이 그런 건데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의 행동을 예측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슴 사냥 게임에서도 시작이 이렇게 되죠. 토끼가 나타났을 때 쫓을까? 요때 판단 기준은 상대가 믿을 만하면 사슴을 쫓고 상대가 배신할 것 같으면 토끼를 쫓는 겁니다. 전제가요. 상대가 어떻게 하면인 거예요. 그래서 게임 이론 상황에서는 상대의 행동을 먼저 변수로 놓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깔게 하는 게 아니고요. 둘째로 중요한 부분은 토끼 사냥 게임이 아니라 사슴 사냥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제는 신뢰라는 겁니다. 10명의 몰입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불신하면 배신을 하게 되죠. 요 모형에서 서로를 신뢰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모두가 사슴을 잡아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 관계를 보면 딱 요 모형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사슴을 정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슴은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도 잘 살고 평화도 이루고 이런 겁니다. 다 원해요. 그런데 남북한 양쪽이 서로를 불신해서 이게 토끼 사냥 게임이 되면 토끼는 이런 거죠.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는 거. 남한은 반북몰이로 일부 보수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예. 물론 양쪽 국민 입장에서는 사슴을 잡는 게 좋아요. 하지만 상대가 배신할 것 같으면 일단 토끼라도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상대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 발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와, 전혀 예상치 못한 성과다. 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이게 북한이 갑자기 남북화의 테이블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선물 같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을 들었을 때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무시했죠. 여전히 통미봉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게임 이론의 핵심은 늘 상대방 편에 서서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을 100% 못 믿는 겁니다. 갑자기 남한에서 정권이 교체됐어요. 새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새로운 구상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요. 야, 문재인 참 믿을 만한 사람이네. 야, 저 정도 대통령이면 남북 대화 재개하고 북핵 폐기도 고려해보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못 믿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9년 동안 남북관계 박살났죠. 여전히 한미연합훈련은 때 되면 NLL 근접 지역에서 매년 실시가 되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또라이죠. 한국은 언제든지 정권교체가 되는 나라죠.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건 실각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9년 동안 남북관계가 박살이 났는데 갑자기 새 대통령이 잘해보자 그런다고 어이구 잘해봅시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역사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전에는 언제든지 토끼가 나오면 토끼 잡으러 갈 거야 라는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제대로 어떻게 믿어? 북한은 토끼 잡으러 갈 놈들이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보수 언론의 논조가 정확히 그러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은 수십 년 동안 사슴사냥 게임이 되지 못하고 남북 양쪽이 이 토끼 잡으러 뛰어가다가 양쪽 다에게 박대한 이익이 되는 남북의 항구적 평화, 경제적 발전이라는 사슴을 놓쳐왔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토끼 사냥 게임을 어떻게 사슴 사냥 게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슴 사냥 게임이 이뤄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서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상대가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도 토끼를 쫓지 않고 사슴을 쫓을 거야 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 전제를 북한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내 체제가 보장되면 만들어집니다. 이게 돼야 신뢰가 되는 거고요. 도끼사냥 게임 국면을 사슴사냥 게임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도를 처음 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이라고 불리는 제안을 김대중 대통령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 제안을 뭐 민간 경협 확대하자, 뭐 이산가족 상봉하자, 뭐 남북 기본 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당국자 간 뭐 대화하자 이런 차원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뭘 제일 크게 기억을 하냐면 이 선언에서 제일 제 머리에 콱 박힌 대목은 이거였어요. 둘째 대목인데요. 4대 선언 중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이다. 우리 정부는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 한다.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이거는요. 통일보다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을 원한다. 정말로 충격적인 선언인 거죠. 이게 통일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비 걸자면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 시비를 각오하고 이 선언을 해요. 이 말을 하고 나면 북한 정권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보통 북한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일하자. 남한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통일하자고? 흡수 통일하자는 거잖아. 우리 붕괴시키겠다는 거잖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서 도끼사냥을 사슴사냥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의 당면 목표가 통일이 아니라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선언을 한 거죠. 예. 요걸 들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 그래? 흡수 통일 안 하겠다는 거지? 우리 정권 안 무너뜨리겠다는 거지? 그러면 됐다. 대화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면 목표가 통일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게임 국면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런데 멍청한 박근혜가 2014년 드레스덴에서 드레스덴 구상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뭐 여기서 좋은 말 많이 했죠. 남북한 주민들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자. 뭐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자. 동질성 회복에 나서자. 별번 좋은 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북한 입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예요.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통일은 대박? 북한 입장에서 들으면 아이씨 저 자식들이 흡수 통일하자는 거네. 우리 정권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 이게 이런 협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북한이 보여줬던 반응이 뭐였냐면 드레스덴 구상은 남조선 주도의 흡수 통일을 하려는 대결 선언이다. 이게 북한 반응이었습니다. 예. 협박으로 들린 거죠. 그리고 그 협박을 듣고 북한이 어떻게 사슴사냥 게임으로 복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 핵 만들면서 토끼 쫓아다녔던 겁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선언을 하죠.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 대목입니다. 이게 북한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인 거죠. 당연히 앞선 9년 동안 남북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을 즉시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저 태도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러면 이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어라, 쟤들 하는 말 진짠가 보네? 믿을만한데? 그러면 우리가 굳이 토끼를 쫓을 필요 있어? 우리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남북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사슴을 쫓는 게 유리하겠는데 요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는 너희 정권을 건드리지 않아 라는 문재인 정부의 1년 전 선언이 남북한 상호 간에 하나의 신뢰 틀을 형성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흡수통일해야지, 북한 박살내자 이런 감정적인 태도는 정말 바보 같은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을 구사할수록 영원히 사슴사냥 게임에서 멀어지고 토끼사냥 게임을 주장하는 아둔한 게임 전략이죠. 북한이 밉고 좋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우리에게 사슴이라는 이익을 안겨줄 전략이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슴사냥 게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리는 바라지 않아. 이 간단한 메시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확신을 하는 쪽입니다. 여기서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라는 틀은 조금의 의심만으로도 깨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왠지 북한이 보기에 다음 정부가 남북 대립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에 넘어갈 확률이 생길 것 같다. 이러면 사슴사냥 게임은 바로 토끼사냥 게임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남북의 항구적 평화라는 우리 경제의 매우 긍정적인 사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평화 세력의 오랜 집권이 필요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북한 정권이 쟤들이 우리를 치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가 쌓이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라는 사슴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모쪼록 이번에 얻은 소중한 성과가 다시 깨지지 않도록요. 민주평화 세력의 오랜 집권이 이뤄지기를 정말로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통일 대박 이런 헛소리는 이제 좀 집어치우고요. 평화라는 사슴의 가치가 좀 더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브리핑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말씀 그대로 이 민족 공동체라는 양면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분단 국가라는 그런 앞면이 있는가 하면 그 뒷면에 그 분단 국가인 일본과 함께 손잡고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예, 우리 시대의 과제기도 한데 말이죠. 예. 하여간 참 흥미로운 것은 자유한국당이나 일본 극우들의 입장이나 또 조선일보의 입장이 하나라는 점이죠. 저는 요즘 걔네들 반응 보면서 재밌어 죽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 왜 그렇게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익과 또 한민족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훈수를 놓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이런 모순이죠. 분단체에서 이런 모순을 끌어안고 가기엔 참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먼 것 같은데요. 오늘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잘 뗀 것 같아서 그 먼 길을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요.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외교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어떠한 핵 폐기도 없는 실패한 합의라고 규정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역시 지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있었던 홍준표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과거에 북한에 쏘갔던 전철은 이번에는 밟지 마시기를 저희들이 부탁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선물로 먼저 해주면 핵 포기를 생각해보겠다는 종래의 북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이어서 홍준표 대표는 2005년 9.19 합의는 핵폐기 로드맵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는 북한이 불러주는 대로 써온 합의문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겨레는 홍준표 대표가 도를 넘는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은 대북 특사단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또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협의한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겨레는 이번 방북 결과는 기대 이상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시작 단계에서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대부분을 내놓았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9.19 합의 북핵 로드맵은 6자 회담을 통한 숱한 협상의 산물이다. 이번처럼 단기간 접촉에서 이 정도면 놀라운 성과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군사적 위협의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북한이 군사 위협 해소를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논리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유지를 언급한 적이 있죠. 한겨레는 홍준표 대표는 언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 도를 넘는 트집 잡기로 일관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조차 이번 방북 결과는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도, 대전 1도, 광주 3도, 대구 2도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8도, 춘천 7도, 전주 5도, 부산 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얘기하기 전에 예, 오늘도 정치쇼 잘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예, 대단해요. 네, 사실은 이제 새벽 3시에 안 일어나도 되는 그런 혜택이어서 저도 맑은 정신 상태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뇌가 잘 회전하는 하드가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 맑은 정신 오래 가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서 참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에요. 예. 특히 북한에 다녀온 특사들이 가져온 선물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보고서 대단한 충격이라고 할까. 이래저래 가슴이 설렙니다. 아이고 살다 보니 이런 날이다 오나 싶기도 하면서 그런 감상적인 생각을 걷어버리니까 또 이런 게 보이더군요. 올 1월 1일부터 한반도는 김정은 위원장이 쥐었다 폈다 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또 협상 의지 이것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제 아주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 민족끼리 화해, 협력, 일치, 네, 이런 무드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그 전략가로서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 같아요. 물론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이 길로 간다면은 제가 그렇게 꿈꾸는 서울에서 기차 타고 하얼빈 거쳐서 모스크바 가는 것. 그 꿈이 아청에 실현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에 설레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 쪽 언론들은 당황과 충격의 반응을 보여요. 역시나 예상했던 바이기도 한데 극우 신문인 산케이 신문 그렇다 하더라도 산케이 신문은 핵탄도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 벌기라고 평가절하하죠. 그런데 비교적 균형 잡힌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사히 신문까지도 회의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네요. 아사히 신문 인터넷판을 보니까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야말로. 일면 톱으로 싣고 구체적인 행동을 나아가야 한다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내야 대단히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남북 분단의 영구와 그리고 남북 간의 적대적인 그 상황이 일본 극우 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좋은 환경이죠. 아마 맞득치 못할 겁니다. 농담 반 진담만 섞어서 얘기하자면 일본이 뭔가 견제하고 당황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참 기분 좋은 뉴스를 접하고서 어떤 소설을 고를까 생각하다가 이번 뉴스에 상응하는 책을 골라보고 싶다 해서 제가 잡은 게 하근찬의 소설집입니다. 하근찬은 왕릉과 주둔군 그리고 흰종이 수염 이런 걸로 유명한데요. 대표작은 뭐니 해도 순환 2대입니다. 순환 2대. 네, 들어보셨죠? 요즘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사가 겪은 순환을 2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고통을 통해서 아주 간결하게 그려낸 걸작입니다. 1957년에 발표됐는데요. 짧게 줄거리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버지가 박만도입니다. 이름이 박만도인데 이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징용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남태평양 어떤 섬에서 비행장을 만들고 미군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기나 비행기를 감출 굴을 뚫고 이런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굴을 뚫는 중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나오다가 공습에 한쪽 팔을 몽땅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박만도가 상징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범행한 2차 세계대전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우리 민족의 비극을 상징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박만도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3대 독자인 아들 진수인데요. 진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등어 한 손, 한 손이 2마리죠. 사서 역에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돌아온다니까. 그런데 멀찌감치서 보니까
이 목발을 짚고 다리 하나가 없는 사람이 걸어와요. 예. 근데 내 아들이 아니겠지 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아들 진수였던 겁니다. 예. 그 당혹감은 뭐라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에 끌려가서 팔을 잃은 아버지, 그리고 한국전쟁 통해 파편에 맞아서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 이 둘의 깊은 상처가 이 소설 전체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 소설은 대단히 짧고 어렵지도 않습니다만은 1957년이라는 단계에서 우리 민족이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의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이제 좀 마음을 진정하고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이래저래 많은 고민을 하겠죠. 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살아가야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팔이 없으니까 네가 내 팔을 대신해 주고, 너는 다리가 없으니까 내가 네 다리를 대신해 주겠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지 어쩌겠냐 라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예.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명장면인데요. 우리 민족이 겪은 그 순환을 정말 함축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구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천 2개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 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2개 퍼지르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다리가 없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있는 겁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엎자 하는 것이었다. 엎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내민다. 진수는 퍽 난처해하면서 못 이긴 듯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 어서 했다.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기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띡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2팔로 아버지의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삼겼고 아버지의 등에 엎인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낙가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리가 없는 아들 진수와 팔이 없는 아버지 만도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장면인데요. 예. 남과 북이 어렵지만은 70년 넘게 분단의 상처 속에서 고통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예. 서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내놓고 또 모자란 것을 조금씩 보태주면서 이 외나무 다리를 위태로운 이 동아시아 국제적 환경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쉽지는 않겠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우리 목덜미를 쥐고 있는 형국인 건 분명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이걸 마뜩하게 생각할 리가 없고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만만치는 않을 줄 압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을 영속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좀 느리지만 또박또박 이런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당장 통일 이런 환상 같지 않습니다만은 자유광량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그야말로 이 동북아의 허브로서 발언권을 가진 그런 당당한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순환 이대에 실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예, 참 미운하고나 내 식구기 때문에 내 식구의 허물을 또 끌어안고 또 싸우더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고 함께
공생해야 할 그런 공동체라는 운명에 대한 자각. 이것이 바로 남북 관계의 특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공생공락해야 합니다. 우리를 반토막으로 나눠놓고 이권을 다 챙긴 자들이 누구인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예. 네, 일본의 언론들, 극우 언론은 물론이고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잠시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반도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일본의 어조에 동조한다는 거죠. 예. 널리 동조해 나간다는 게 정말 눈뜨고 보기가 힘듭니다. 예. 저들의 저런 말도 안 되는 반론들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평화 분위기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적대적 공존을 통해서 이 연명해온 자들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서 어제 오늘의 뉴스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통 방통.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가졌지요. 어제 회동에는 드디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홍 대표님은 대통령과의 1대1 영수회담이 아니면 청와대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홍준표 대표님이 청와대 회담 후기를 보내오셔서요. 같이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입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좌파들이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980년대 좌파들은 성을 공유하던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좌파들이 걸리는 행태를 보면서 그런 의식의 연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추행 의혹자들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함께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아이고, 홍준표 대표님, 미투 운동을 이념 공세에 활용하시면 어떡합니까?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출신인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홍 대표님을 질타했겠습니까? 홍 대표님이 미투 운동을 빨갱이 장사로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은 1980년대 당시 좌파 진영에 속해 있던 인물이라 믿으면 안 된다고요? 운동권 출신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미투 운동을 기획했다는 소문도 있다고요? 홍 대표님, 제1야당의 대표가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얼마 전에는 설명절 전에 큰 물이 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해서 욕을 먹으셨잖아요. 네? 각종 사회 문제와 저를 엮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있다고요?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미리 약을 쳐놔서 공작이 잘 안 먹힌다고요? 하하하하. 제가 얼마나 깨끗하면 2012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이 문재인은 깨끗하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겠습니까? 그 옆에는 안철수 아동틱, 이렇게 적어놨었지요.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농담을 건넨 홍준표 대표에게 가수 김홍석 씨가 부른 장난치지마 띄워드릴게요. 이까짓 게 뭔데 나를 울리나, 사람 갖고 장난친 거니, 사랑한
내 마음 모두 갖고 떠나버린 여자 정말로 나쁜 여자야 사나이 가슴 속에 불 질러놓고 떠나면 그만이더냐 갈 테면 가라 나도 남자다 너 없이 못 살 줄 아니 한마디 할게 나쁜 여자야 사랑 갖고 장난치지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 친구면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 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사대강만 먹줘라 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활약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자의 실력이 좋아서. 아이고, 세상에. 아유, 예리하셔라.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우리 정상근 기자님. 우리 오래 해먹어요. 알겠습니다. 자, 정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엊그제 남북이 엄청 놀랄만한 합의를 이루어냈는데요. 북한이 이제 선대의 유운이 비핵하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와도 잘했구나 했을 텐데 이거 좀 상상을 뛰어넘는 합의를 이뤄냈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예. 다만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어제자 신문들을 쭉 보니까 평소에 조선일보가 다른 신문들에 비해서 좀 튄다라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한겨레 경향과 비교해서는 당연하고요. 근데 심지어 최근에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언론들과도 상당히 튀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어제자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이 조선일보 보도를 봐야 또 자유한국당의 속내가 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PD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던 이 조자동맹이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남북 합의에 대해서 뭐 다들 이제 환영을 하는데 예. 일본하고 자유한국당은 모두에서 제외죠. 두 집단은 따로 하지 않고 이 조선일보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용민의 정치쇼인가요? 그 방송 나가서 은근히 얘기하긴 했는데 디테일하게 얘기하다간 김용민 PD가 욕하실까봐. 뒷목 잡고. 네, 잘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만 비교 대상으로 놓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일단 다른 점,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기사들, 뭐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좀 다른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북미대와 관련된 전망이었는데요.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3면에 핵 흥정 대상 아니다. 비핵화는 선대 유훈. 180도 선의 외. 이런 분석 기사를 냈어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요. 여기서 이제 중앙일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반도의 해빙 분위기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전이란 평가가 나온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다만 이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위를 믿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굉장히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냥 이제 안심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식의 전개인 거죠.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도 결국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라면서 김정은의 대화 제스처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릴 경우 북미 대화는 난항이 불가피하다라고는 하긴 했는데 뭐 앞서서 북한과 미국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는 점도 주목된다라면서 내용을 설명한 거 보니까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동아일보도 비슷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3면의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트럼프 몇 년 만에 처음 진전이 이뤄져 북미 대화 수용 시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예. 제목이 중앙일보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동아일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을 넘어서 비핵화 대화 추진에 합의하면서 북미 대화 성사의 발판을 마련한 것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1차적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기대를 갖게 한다라고도 분석을 해요. 물론 이제 뭐 중앙일보처럼 김정은이 신선사에서 뭐 핵보유국 선언까지 한 만큼 길이 험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것도 이제 원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은요. 조선일보도 역시 3면에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제목이 북 체제 보장되면 비핵화 한다는데 북미 대화 해봐야 한다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요 앞에 두 신문과도 이 제목부터 풍기는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데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북한이 미국의 요구 조건에 부응해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진일보한 결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딱 여기까지예요. 이게 몇 문단 안 되는데 딱 여기까지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일관되게 부정적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도 체제 안전 보장을 북한이 요구를 했는데 이후에도 그러면서 뭐 핵을 안 만들겠다 얘기를 해놓고 계속 핵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3년 8월에 시작됐던 이 6자 회담에서도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지만 실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북한이 믿을 만한 놈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북미 제네바 합의 과정을 좀 보면요. 북미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그 핵활상 금지 조약 있잖아요. 그 NPT라고 하는데 여기를 탈퇴하면서 이 합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북한이 다시 비핵화, 그러니까 NPT에 다시 가입을 하는 대신에 미국이 북한의 에너지원, 이 경수로를 지어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다시 북한은 NPT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대로 이행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합의를 어겨버려요. 왜냐면은 클린턴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때 다수당이 미국 공화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공화당이 계속 반대를 해서 경수로 건설이 7년 동안이나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계속 기다리다가 한 5년 뒤에 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물론 이 합의를 파기한 잘못은 있는데 이건 미국이 먼저 경수로 건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언론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했다라고 그렇게만 설명을 하죠. 2005년 9.19 합의 얘기도 아까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이 6자 회담 결과 나온 합의안인데 이것도 조선일보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깼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때 북한이 비핵화하는 대신에 우리가 전기를
밀어주기로 했었거든요, 북한에. 근데 이거를 당시에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해서 이거를 합의를 지키지 못해요. 예. 물론 이 말이 이제 북한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합의대로 이루어져 온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조선일보는 뭐 북한이 합의만 했다, 뭐 족족 깨고 있다, 뭐 얘네는 믿을 수 없는 족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남북 대화의 성과를 억지로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북한이 그간에 해왔던 행태들, 뭐 비판을 받을 여지가 상당하긴 하지만 북한의 입장까지 들어보면 뭐 변덕이 죽 끓는다든지 혹은 뭐 기본적으로 남북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기만적이라든지 또 예측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러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네바 합의도 그렇고 일단 북한은 합의를 하면은 그거를 이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사실 북한하고 다른 나라하고는 이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의회가 있고 또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안 되는 건 있어요. 그리고 또 북한이 이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았던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당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나 이제 다른 언론들은 이게 전부 다 이제 북한이 깨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는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놈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부가 발표한 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 우리 정부가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해나가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얘기를 했다지만 북한 매체는 그런 말이 없다. 재래식 무기를 남측에 사용하지 않겠다지만 북한 보도엔 그런 게 없다. 이거 정말 뭐 합의한 거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북한이 천안함이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고 북한 언론에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거를 왜 안 믿고 이게 선택적으로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와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조선일보에만 있는 보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도들이 너무 황당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3면 기사고요. 한미연합훈련으로 남북관계 단절 안 돼. 정의용 메모 논란이라는 기사예요. 예.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 수첩에 이렇게 글이 써 있었다고 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연합훈련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네, 이런 문구가 써 있었대요. 예. 이걸 조선일보가 뭐라고 하냐면 이를 두고 정 실장이 미리 준비한 발언 요지일 가능성, 김정은의 언급을 정 실장이 받아 적은 것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뒤에 전문가 멘트를 붙여서 메모 내용이 대체로 북한의 논리와 일치하는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은의 언급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내용을 덧붙여요.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걸 준비한 메모라고 해명을 했죠. 예. 한미 연합훈련 얘기를 준비를 해갔는데 이거를 말할 새도 없이 김정은이 먼저 한미 군사훈련이 예년 수준이면 이해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예. 정의용 실장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석연치 않냐? 예. 정 실장 수첩에 작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해서 유일한 대응 조치이자 다른 선택 무, 새로운 명분 필요 이런 메모도 보이는데 이게 북한 논리이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의 그런 해명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제가 추측을 해보면 예. 북한 가서 김정은 말을 받아 적어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말씀을 받아 적고 와서 그대로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그냥 논란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선일보가 지금 여론을 이따위로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다른 언론에서 볼 수 없는 보도가 있는데 이 사면 보도고요. 한국 언론 동행 취재 못해 북매체 일방적 주장만 지켜봐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니들을 왜 불신하겠니?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행 취재가 불어된 우리 언론은 북한 매체들의 일방적 주장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뭐 이런 주장인데 예. 물론 뭐 우리 언론이 따라가면야 좋죠. 가서 뭐 동행 취재하고 회담 과정 지켜보고 기사를 쓰고 싶은 거야 뭐 다들 모든 기자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간의 대화 뭐 이런 거를 할 때 그냥 앞에 오프닝만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회담을 끝내고 나온 사람들을 붙잡고 백브리핑을 들어야지 기사를 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조선일보가 그걸 모를 거는 아닐 건데 네,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랬나 싶어요. 그때도 어차피 뭐 불러두는 대로 받아 썼는데 지금 뭘 말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어제 사설과 칼럼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목에 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설 제목이 한국민은 북핵 인질에서 벗어나는 건가 또 속는 건가입니다. 아이고 참. 제목만 보고도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봤는데 선우정 사회부장이 쓴 칼럼이에요. 예. 제목이 잘못된 보고가 나라를 그르쳤다라는 칼럼입니다. 예. 이번 특사단을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이 파견했던 조선통신사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 조선통신사에 참여했던 학봉 김성일 선생이 이 외나라를 다녀와서 정사였던 황윤길이 통신수기를 보고 뭐 저 사람 눈이 반짝이고 담력과 지략이 있다 이렇게 임진왜란의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부사인 이 김성일 선생이 네. 개돼지의 허장성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쟁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뭐 김성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상황을 가리켜서 실보오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자성어로. 예. 그러니까 잘못된 보고가 나라를 그르친다라는 이 선우정이 제목으로 쓴 그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우정은 김성일을 정의용 실장에 빗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사단은 비슷한 세계관 역사관의 공유자들이다. 북한에 대한 장밋빛 편견도 비슷하다. 김정은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명령을 받고 일한 사람이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복명이라고 한다. 대부 특사단의 복명은 옛 대일 특사단의 복명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어제 밝힌 그들의 복명은 그러니까 학봉은 김성일입니다. 김성일의 평화론보다 시대착오적이다. 특사단의 평화론에 솔깃하는 것도 그 옛날처럼 암울하다. 편견, 당파, 비겁, 시로보국은 옛말이 아니다. 이렇게 칼럼을 끝맺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북한에 포섭돼서 북한에 이로운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북한이 한국을 이용해서 미국 붙꾸려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막 전개하던데 이거 이 정도면 그냥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칼럼만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기사 수첩을 하나 썼었는데 예. 그야말로 지금 뭐 남북 대화 분위기가 깨져라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완전히 이제 핵을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쟤들은 달라진 게 없다 뭐 이런 주장인데 선우정이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조선일보부터 까야 돼요. 2014년에 아시안 게임 때 황병서가 와가지고 북핵에 핵자도 안 꺼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조선일보가 뭐 많은 보따리를 들고 왔다 이렇게 칭찬하는 보도를 냈었어요. 그래요? 네.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조선일보가 통일은 대박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통일은 미래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명분을 세워서 뭐 통일나눔 펀드 세워가지고 공무원들 삥 뜯기도 했고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얘네들은 이 남북 관계가 발전하는 게 정말 엄청나게 싫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심지어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에 빗대봐도 이게 차이가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점점 뭐랄까 이제 조선일보가 뭐 과거에 좀 뭐 대한민국의 뭐 밤을 움직인다 해서 뭐 밤의 대통령이라고 했었는데 방귀 끼면 뭐 그야말로 진동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렇죠.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가장 먼저 찾아갔다는 곳이 방가 일가 집 아니었답니까? 네, 그런 적도 있었죠. 예. 근데 진짜 점점 그냥 일배류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조선일보가. 그래서 조선일보의 뭐 마지막 발악이 한심하기도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일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는 신문이기도 해서 네 어쨌건 이 얘기를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런 반향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유일한 반향이 바로 정상근 기자의 기자 수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반향이 없어요. 조선일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사실 제가 이건 진짜 직접 체험한 건데 우리 그 팟캐스트 올릴 때 타이틀에 조선을 디스하는 타이틀을 쓸 때가 있거든요. 네. 다운로드 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아, 정말요? 사람들에게 어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에 대해서 신뢰하든 불신하든 하여간 조선일보가 핫해야 하는데 완전히 쿨해졌어요. 네, 아, 그렇군요. 완전 조선일보가 다 이제 묻혀버렸네요. 네. 그러면 저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글쎄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금 먹고 살기 위해서 조선일보에 옛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민의 정치쇼에서는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폴앤메리와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지요. 김지은 씨의 미투 운동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JTBC가 미투 운동을 이용해서 삼성 관련 사건을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성 장충기 문자와 이건희 차명자산 관련 보도에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이 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물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까지 3,799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66%, 3명 가운데 1명은 JTBC가 물타기 보도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이렇게 밝혀주셨네요. JTBC가 삼성을 봐주고 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은 34%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나권상님, 물타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투 운동을 보도하는 만큼 삼성 장충기 문자도 보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 윤님, 손석희 사장이 버티고는 있지만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JTBC의 사주는 홍석현이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도 중앙일보 출신들이 많으니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판문점 북쪽에 있는 북한 건물의 이름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 판문각이죠. 정답자 알바토님, 김용민 PD님, 공중파 진출 축하합니다. 쪼생퀴에비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하나된 대한민국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정희의 여신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가제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올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정의의 여신님, 사람들은 왜 돈이나 권력이 생기면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코코아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는 허경호 판사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구속한 판사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김관진 영장 기각으로 댓글 수사, 윗선 수사가 불가능해졌다라는 평가가 있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18년 3월 8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